김준일 쌤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준일입니다. 발을 다치셨습니다. 부상 투혼. 너무 열받아서 자기 발을 찍은 건가요? 저는 별로 열받을 일이 없습니다. 네. 제가 뭐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싫어하지는 않지만은 요즘 약간 행복해요, 그냥. 네. 지금 국민의힘 고발 1순위. 고발 좀 그만해, 제발. 개인 최다 방심위 제재자. 방심이 제재만 7번 받았어. 내가 세보니까 내 발언으로 그만 좀 하라고 좀 제발. 네, 이런 김준일 위험한 남자 김준일 쌤 모시고 수업하겠습니다. 오늘 제재 7번 받았다고 했는데 MBC 봉변강이 9주년 방송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예. 이게 조국혁신당 기호인 9번을 연상할 수도 있다라는 자체 검열을 통해서 한 주 방송을 연기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겨레가 이거를 단독 해가지고 썼더라고요. 처음에 보도했더라고요. 예. 예, 한겨레 단독. 이거 좌파 언론들의 음모 아닙니까? MBC가 흘리고 한겨레가 받고 이거 키워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논란을 일으켜가지고 공수처만 껴있었으면 딱 되는 건데. 네. 자, 이거는 이제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선방심의, 이제 네. 선방심의가 특히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렇게 지금 징계를 때리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제가 징계받은 것 중에 하나가 평화방송에서 정치적으로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정치적으로 책임지고 아무도 사퇴한 사람이 없었죠. 근데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저는 아직도 그게 왜 사실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제 불공정해서 평화방송 창사 최초로 법정 제재를 받았어요. 제가 그렇게 위험한 남자입니다. 여기는 문 닫게 할 수도 있어요. 한겨레 때문에 언제 압수수색 제 발언 때문에 압수수색이 들어올지도 몰라요. 위험해. 저희의 의견과는 상관없는 김준일 씨의 개인 의견을 알려드립니다. 네. 예, 어쨌든 이제 그런 식으로 했는데 선방심의에서 가장 최근에 이제 중징계를 내린 것이 법정제를 내린 것이 날씨, 미세먼지 1 네. 이게 파란색이고 이제 민주당을 연상시킨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때는 뭐 기호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었고 공식 선거운동 기간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날 아침 회의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너무 격앙돼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뭐 참다 얘기한다 이런 말투도. 뭐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중심은 선방심의가 잡아야죠. 사실은. 그렇죠. 뭐 어쨌든 이거를 법정 제재를 하면서 특정 숫자를 연상시키는 기호를 연상시키는 건 안 돼. 그래가지고 이제 MBC에서 9주년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9주년인데 이미 다 제작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이미. 방송에 구가 난무한대요. 구가 난무한데요. 은하철도 999도 나오고 그래서 한때 조금 이제 소문이 나왔는데 이 여기에 대파소년이 출연한다. 대파소년은 예. 4월 9일 방송에 이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네. 4월 네. 2일 방송에 네, 나왔어요. 나왔어요. 1년 전에 맞아요. 1년 전에 나온 사람이에요. 사실 근데 이게 거기에 번호도 13 써 있어. 그래서 1번은 이제 민주당, 3번은 이제 더불어민주연합. 그래서 근데 야 1년 전부터 예언한 거야. MBC가 좌파들은 정말 치밀하기도 하지. 1년 전부터 이런 거 다 알고서 막 무한도전은 모든 걸 예언했습니다. 모든 걸 무한도전 짤에 모든 게 있습니다. 지구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어쨌든 뭐 이렇게 돼서 이게 그러니까 뭐 MBC의 음모다 뭐 이렇게 일부 얘기다 하고 있지만 어쨌든 과도하게 어떤 이제 징계를 하고 이런 것이 좀 위축된 것들의 영향으로 보이고 결국은 이틀막 정부라는 이런 것들을 좀 프레임을 강화하는 효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미 뭐 구툴막 정부다 이런 그 논평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제일 근데 이런 관점으로 따지면 위험한 게 뭐냐면 KBS 뉴스는 왜 9시에 합니까? 배경도 파란 색깔이에요. 4시로 오후 4시로 옮기자. 오후 4시가 가장 좋다고 그 시간이 최고라고. 알겠습니다. KBS 뉴스 9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저희가 사전투표 얘기부터 김준일 쌤과 총선 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들 한번 본격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서 있는 거 괜찮으시겠습니까? 뭐 당연하죠. 네. 예. 칠판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발을 뭐 하다가 발을 좀 클로즈업으로 잡아주십시오.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데 뭐 시청자분들이 불편하시더라도 제가 지금 발가락이 부러져서 네. 예, 깁스를 한 상황입니다. 자,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31.28%가 나왔습니다. 사전투표가. 제외 외국인 투표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뭐 총선에서 31.28%도 최고치입니다. 대선은 뭐 더 높았었지만 이 수치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부정선거죠. 부정선거다. 부정선거다. 라고 황교안 전 대표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김민석 의원은 김민석 실장은 어떻게 31.3%를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느냐. 민주당이 사전에 31.3, 70%를 이제 선거 승리의 투표율로 얘기했었죠. 김민석 의원은 정확하게 31.3 사전 투표, 71.3 이거 이제 본 투표까지 그냥 최종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31.3을 맞췄기 때문에 이거는 부정선거고, 부정선거고요.
이거는 정권이 어디든 정권이 국민의힘의 정권이든 민주당 정권이든 선관위는 무조건 민주당 편이다라는 걸 확인한 거죠. 정권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민주당 편이다. 네. 라고 국민의힘의 황교안 대표께서 주장을 하시는데 전 대표죠. 예, 전 대표께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뭐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전에 그 그러니까 보궐선거 빼놓고 2014년 지방선거부터 이제 처음에 이게 사전투표가 시작이 됐는데 그때는 11.5%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총선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016년 총선은 12.19, 그리고 2020년 총선은 26.69, 그리고 2024년 총선 32.28. 그래서 지방선거도 이렇게 대체적으로 올라가고 총선도 올라가고 대선도 올라가고 근데 그러면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라고 봤을 때 그 상한선이 대체적으로 대선은 한 30% 중반대 그리고 지금 총선 같은 경우에는 30% 초반 정도가 대체적으로 이제 한계선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지만은 물론 나중에는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은 무조건 누구의 유불리라기보다는 일단은 경향성이다. 근데 이제 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를 발견을 했어요. 어떤 겁니까? 이제 우리가 사전 투표와 최종 투표율만 얘기하지 각 선거의 본 투표율이 그러면 몇 %인지를 우리가 보통 카운팅 안 하잖아요. 그렇죠? 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최종 투표율에서 사전 투표율을 빼면 되는 거잖아요. 제가 굉장히 중요한 경향을 발견했는데 2022년 지방선거를 빼고 가장 최근에 3개, 4개 중에 3개. 그러니까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2022년 대선. 특징이 뭐냐면은 본 투표율이 40%였어요. 3개 다. 아, 3개다. 3개 다 40%였어요. 자, 말씀을 드릴게요. 2018년 지방선거는 최종 투표율이 60.2. 그런데 사전 투표율이 20.14. 빼면은 40 맞죠? 예. 그리고 2020년 총선은 최종 투표율이 66.2. 그런데 26.7. 아, 거의 그러네요. 이것도 거의 40이에요. 그리고 대선 같은 경우에도 77.1, 36.9니까 37이잖아요. 거의. 이것도 40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라면은 이번에도 40을 더하면 되잖아요. 만약 추론을 이게 이어지면 그러면 얼마예요? 71이 되네요. 71.3이잖아. 김민석 부정선거라니까 계속 얘기하잖아. 김민석 상황실장은 뭐 신들렸나요? 작두 타나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게 조금 이 사전 투표 여기가 조금 더 본 투표를 조금 갉아먹은 거 아닌가? 갉아먹었다기보다는 조금 이전한 거 아닌가? 그래서 72이 계산법대로라면은 71.3이 나와야 되지만은 저는 그거보다는 60% 후반대를 60% 개인적으로 보고 있으면 어쨌든 70% 안팎으로 투표율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이 숫자 그러면 어쨌든 지난 총선에 비해서 훨씬 높아진 한 6% 이상 높아졌죠? 이 사전 투표율 집결 지금 여야 모두 우리 표가 집결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김준일 쌤은 어떻게 보십니까? 자, 그러니까 이거는 집결은 다 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선거 같은 경우에 특히 투표율이 높아졌다라는 거는 양당의 열성 지지자들 뭐 한 30% 말고도 중도에서도 상당히 많이 나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중도는 대체적으로 어디 민심을 따르냐?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 시대 정신을 따릅니다. 그러면은 최근에 이제 그 갤럽이 아니라 한국리서치가 KBS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3월 30일부터 4월 2일까지 5,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를 한 게 있어요. 표본이 많네요. 예, 이거는 왜냐면 지역구 500개를 10개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5,000명을 한 건데 이번 총선의 성격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이거는 좀 봐야 되겠다. 예, 그러면은 정부 견제. 그러니까 야당의 힘 실어야가 52%. 52. 그리고 정부 지원, 여당의 힘 실어야가 40이에요. 40. 그러면 42 대 50이잖아요. 중도층은 대체적으로 이 방향으로 간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투표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박빙인 지역에서 진짜 막 100표 차이 나고 이런 데에서는 무조건 야당이 유리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자, 참고로 얘기를 하면은 한국 갤럽이 2020년에 조사를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 지원론과 정부 견제론. 그때는 정부가 민주당 정부였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정국이었죠. 네, 정부 지원론이 49, 정부 견제론이 39, 10%포인트 차였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찍겠다가 49였고 미래통합당 찍겠다가 39였는데 그때 결과는 180대 103이 난 거죠. 그러니까. 자, 김준일 쌤은 이미 오래전부터
65%, 68%라고 그러셨나요? 68% 68%. 투표율이 되면 국민의힘이 100원더로 갈 수 있다라는 예언을 하신 바 있습니다. 예. 지금 그러면 예상되는 투표율은 68 플러스 68에 근접하거나 68을 넘어설 것 같은데. 저는 68%를 보고 있고요. 네. 68% 조금 넘을 수도 있겠다. 제가 네. 여기는 약간 보수적으로 잡은 거거든요. 네. 그렇게 보고요. 최근에 제가 여기서 한 발언을 가지고 모 언론에서 네. 어느 칼럼니스트가 칼럼 쓰가 있었더라고요. 아. 김준일이는 네. 68% 넘으면은 국민의힘이 100석 언더로 간다는 얘기를 짓거렸는데 네.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한 거냐? 무슨 근거로 그러셨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좀 쓰면서 얘기를 네네. 하면은 요거는 조금 쓰면서 얘기를 할게요. 네.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네.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지금 들어오기 직전에 계산을 해봤는데 국민의힘의 최종 의석수는 제가 보기에는 94에서 102석. 자, 여러분 예.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내일 모레면 김준일 쌤의 예언이 어떻게 되는지가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게 국민의힘 94에서 102. 예, 네. 요거는 비례 17을 더한 거예요. 아. 비례는 제가 17석으로 계산을 했고요. 네. 요거는 한 33% 정도 뭐 이 네. 정도 받는 걸로 제가 네.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 정도고요. 왜 94에서 102가 나왔느냐라고 하면은 일단은 TK부터 계속 TK는 이제 24 플러스 1 여기 1은 이제 최경환이고요. 강원 같은 경우에는 5 플러스 1이에요. 5 5개는 확실하고요. 네. 원주 갑이 이제 박정아 의원이 이기는 초접전이에요. 여기가. 박빙적이니까. 예, 여기가 그렇고요. 충청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보면 8석 정도 보면 됩니다. 예, 지난번하고 똑같아요. 20대 8 정도 지금 여기에서 여기가 충남이 5개, 충북이 3개. 충청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할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예, 데이터가 그냥 말해줘요. 네. 제가 이거를 뭐 어느 지역이 어떻게 했는지 다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이렇게 하고 세종은 2석 있는데 하나는 새로운 미래 김종민 네네. 의원이 가져가고 민주당 가져가고 대전은 민주당이 다 가져가요. 지금 7석을 다 가져가는 걸로 데이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충청이 8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 수도권이 관건인데 네. 서울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7석 플러스 뭐 0에서 2석 정도 이 정도 나와요. 서울도 참패 28개인가요, 서울이? 예, 전체가? 서울이 48개. 48개. 예, 48개. 아, 참패 예상. 예, 그리고 인천부터 인천 같은 경우에는 14개인데 이 중에서 국민의힘이 2 플러스 1이에요. 예, 여기에 이제 박찬대 의원 있는 데가 그 좀 박빙으로 붙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거기도 질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강화 옹진하고 미추홀 여기 윤상현 의원 여기가 지난번에도 2석이었거든요. 윤상현 의원이 무소속일 때도 됐던데죠. 무소속일 때도 된 건데 그거를 합쳐가지고 2석이었으니까 지난번에는 인천이 13개였다가 14개로 늘어났고 어쨌든 그리고 이제 경기 같은 경우에가 60석인데 관건이죠. 네. 경기 같은 경우에는 최악은 3석이고요. 아, 세석? 예, 최악은 3석이고 네. 여기에서 좀 많이 가면은 6석 정도까지 이제 갑니다. 그다음에 요거를 이제 제주도는 없고요. 제주도는 네. 이제 3석 있는데 다 네. 민주당이 가져가고요. 요거를 더해보면 돼요. 뭐 제가 대단하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네. 이 데이터들을 보면은 네. 이렇게 될 경우에 이제 나오는 게 PK. PK 제일 중요하다. PK. PK는 자 그냥 27석 보시면 돼요. 여기에 민주는 네. 민주가 11 가져가고요. 그러니까 총 40석이에요. 네. 총 지난번에 민주당이 8석이었는데 늘어나는 거네요. 예, 오히려. 예.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진보당, 네. 진보당이 한 2석 정도 가져갈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맞죠? 이제 네. 40석이 되는 거죠. 이제 진보당은 울산에서 하나, 부산 연제에서 하나 이렇게 하나씩 가져가고 민주당이 11개 다 가져가고요. 11개 가져가고 그러니까 7석에서 11개로 늘어나는 거고 PK 나머지 이제 국힘에서 27석 가져가면 지금 김준일 쌤 예상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벨트가 3개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강 벨트 다 지는 거고 참패. 거의 다죠. 네, 참패. 거의 다. 예, 예. 그다음에 낙동강 벨트도 참패. 뭐 어쨌든 뭐 상당히 국민의힘 민주당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많이 뺏기는 거죠. 뺏기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예. 이른바 이제 충청 벨트라고 하는 중원 벨트도 참패. 뭐 그래 그러니까 결과는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 데이터들을 보면 이렇게 나오니까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돌려도 102석이라는 거 여기서 그러니까 이거는 네. 저기가 77석이라는 얘기고 지역구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몇 석 8개 더하니까
85석. 85석. 지역구가 77석에서 85석이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미래통합당이 84석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비슷하게 나오거나 그 언더로 가거나 언더로 지금 가거나. 그때보다 2020년보다 분위기가 더 안 좋다. 그럼 이 이렇게 계산으로 보시면 될것 하면 같아요. 예. 조국혁신당이 비례해서 몇 번까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조국혁신당은 제가 계산한 거는 그러니까 비례만 좀 얘기를 드리면은 네. 요거는 지울게요. 네.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투표율이 만약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야권이 유리하게 됩니다. 더 그러니까 나빠진다. 투표율이 그러니까 낮을 경우에는 102석이 이제 국민에 가져갈 수도 있고 투표율이 올라갈 경우에는 94석까지 저는 한 97, 8석 보는데 어쨌든 뭐 그 정도 될 것 같고 이제 비례는 총 46석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분배를 하죠. 이제 국민의 네. 미래가 17석 제가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조국이 조국이 13석 보고 있고요. 더불어가 민주당의 12석이에요. 자, 그러면은 요게 합쳐서 몇 석입니까? 42석입니다. 42석. 그럼 몇 석 남아요? 4석 남죠. 4석 남죠. 네. 여기에서 나머지 정당이 가져가는 거예요. 뭐 이거를. 정의당 자, 여기에서 개혁신당은 2석을 아마 가져갈 거예요. 그러면은 나머지 2석을 놓고 누가 싸울까요? 정의당? 새로운 미래, 정의당, 자유통일당, 소나무당, 국가혁명당, 국가혁명당, 시시태그당, 뭐 이게 등등등등 여기에서 가가호당. 예, 그래서 저는 뭐 새로운 미래가 한 석을 가져갈 수도 있겠다. 그리고 진짜 자유통일당이 진짜 분전함 지금 여조가 한 2.5% 뭐 이렇게 나오는 게 꽤 있고 하나는 4.5까지 나온 게 있어요. 그거는 저는 뭐 튀는 여론조사로 보지만은 뭐 이렇게 가져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가져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가져갈 수도 있고 이거는 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김준일 선생님의 예상대로라면 국민의힘보다 국민의힘 참패, 정의당 멸망이네요. 안타깝지만은 정의당은 이번에 이제 조금 진보 소위 말해서 진보 정당 재편의 길에 들어설 것 같아요. 저 뭐 정의당에 좋아하는 분 굉장히 많은데 어쩔 수 없고 냉정하게 봐야 되니까. 그러면 예. 이 계산법대로라면 민주당의 레인지는 몇에서 몇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민주당은 한 제 느낌으로는 민주당이 많이 하면은 한 186석 정도도 단독으로 186석까지 할 것 같고요. 그거보다 적으면은 한 170, 뭐 8석, 뭐 대략 이 정도? 네. 이 정도가 178에서 186을 그러니까 보셨습니다. 이거 정확한 건 아닌데 왜냐면 이거를 제가 대충 국민의힘 중심으로 세 보니까 나머지를 이렇게 빼면 그렇죠. 민주당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국민의힘 중심으로 세는 게 훨씬 계산법이 쉽습니다. 왜냐면 그게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의 계산법은 이렇고요. 제가 맞는지 틀리는지는 그 칼럼 그 영모일보 그 칼럼니스트님은 제가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보시고 나중에 말씀.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뭐 김경률 비대위원 이런 사람들은 지금 막판에 양문석 김준영 리스크가 서울 수도권에서 한 10개 정도는 바꿀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는 좀 동의하십니까? 일단은 여론금지 공표 금지 기간이기는 한데 제가 비공식적으로 이래저래 조금 뭐 보고 듣고 이런 걸로는 크게 영향이 없어요. 없다. 근데 다만 그 지역구는 영향이 있어요. 양문석 안산을인가요? 네. 거기가 상록. 상록이구나. 네. 거기하고 수원정 같은 네네. 경우. 근데 수원정은 우리나라 최고의 비호감 두 명이 대결하고 있어요. 거기서 다 상쇄됐어요. 대파 격파의 이수정하고 막말 이제 연상군 막말 논란에 이제 성상납의 뭐 이 김준혁하고가 거의 상쇄되고 있다. 그리고 여기가 수원정도 그렇고 안산 상록도 그렇고 민주당이 강세 지역이에요. 그래서 좁혀지고 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한테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좁혀지고 있는 거 맞아요. 거기는. 그런데 다른 지역구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완전히 영향 안 줄 수는 없어요. 10석까지 왔다 갔다 할 정도는 아니다.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보기로는.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뭐 최종 투표율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투표를 해야 되는 분들의 절반 정도가 이미 투표를 한 시점이긴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저 같은 사람 진짜 뭘로 기준으로 찍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투표 전에 오늘 이틀 전입니다만 기억해야 할 5가지를 뽑아오셨습니다. 예, 기억해야 될 첫 번째 5가지. 어떤 겁니까? 첫 번째는 지웠는데 네. 이틀막이에요. 역시 입틀막. 네. 이틀막. 저는 이거를 굉장히 심각하게 중요하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왜냐면 저는 언론인 출신이고 지금도 사실 이제 정치평론가, 시사평론가로서 이제 언론에서 많이 역할을 하는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어떤 정부를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언론의 자유예요. 얼마나 언론의 자유가 있는 것이냐. 자, 여기 제가 짧게 쓰면 날리면 바이든 사태 기억하십니까? 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걸로 요걸로 이제 중징계를 또 방송사들에다 받았던 것도 있고 이거의 여파로 MBC 전용기 배제했어요. 예, 이게 사상 유례가 없는 이거는 우리 전 세계적으로 자유민주 국가에서 트럼프만 했던 거예요. 옛날에 저희 회사가 그거에 항의하는 의미로 같이 취재를 가야 돼 전용기를 안 타고 간 일이 있었죠. 맞아요. 네네. 한겨레가 항의하는 데 동참으로 그리고 KBS에 이제 방송 전문가가 아닌 뭐 이거는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세간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술 친구로 알려진 박민 사장, 네. KBS 문화일보 출신의 박민 사장이 온 다음에 더 라이브를 포함해서 시사 프로그램은 막 다 바꿨죠. 폐지하고 네네. 교체하고 지금 뭐 지금 그 구조조정도 지금 들어갔고요. 지금 TBS 같은 경우에 아예 지금 출연금 서울시 의회가 출연금을 삭감을 해가지고 올해 6월이면은 돈이 한 푼도 안 나가요. 원래 방송국이 사실상 해체 위기죠. 해체 지금 위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한겨레에 칼럼도 썼습니다. TBS 노동자들이 잊지 마세요. 그래서 360명의 노동자들이 그냥 다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사례가 없다. 그리고 YTN 민영화 지금 최근에 YTN도 지금 KBS의 길을 따라가서 지금 다 난리가 났고 모든 프로그램이 다 없어지고 모든 진행자가 다 교체됐고요. 그리고 뭐 연합뉴스 구독료도 뭐 82% 삭감하고 KBS 수신료 분리징수하고 무엇보다도 선방심의 방심위가 지금 징계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출연하는 방송국만 지금 너무 많이 징계를 받아가지고 그 선방심위에서 진짜 녹취록에 남아있어요. 거기에 김준일 같은 편향된 인간을 왜 부르냐를 무려 3번이나 얘기하셨더라고요. 저를 딱 집어가지고 파괴왕이네, 파괴왕. 인간 자체가 편향된 인간이다. 저 인간은. 편향 김준일 파괴왕. 그래서 방송국들을 지금 파괴 다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를 그렇게 징계하면은 자를 줄 알았던 거야. 근데 안 잘라 방송국들이. 그러니까 더 화가 나신 것 같아. 저도 먹고 살아야죠. 왜 그렇게 저를 미워하십니까? 어쨌든 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역대 지금 최고의 선방심의 뭐 이런 게 있었고 그거 외에도 지금 윤석열 대선 후보 시절에 이제 여러 의혹 보도들이 있어 그거 보도했던 언론사들 뭐 뉴스버스라든지 뉴스타파라든지 여기 압수수색. 지금 전부 다 압수수색 당해가지고 지금 다 수사받고 있고 지금 다 줄줄이 지금 위기다. 어쨌든 이 정부의 성격, 언론 탄압과 언론 장악 이거를 투표하기 전에 기억해야 된다. 이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무조건.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김건희 여사님 논란. 저는 여사님이라고 딱 간단하게 썼는데 여사님을 기억해야 돼요. 여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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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사님의 어떤 문제들? 일단은 우리 여사님만큼 배우자가 구설수에 오른 적이 이렇게 많은가? 그쵸. 처음이죠. 처음인 것 같아요. 일단은 가장 최근 것부터 거꾸로 올라가면은 명품백 수수. 네. 명품백 수수 써. 그래. 디올백. 예, 디올백. 작고 뭐죠? 작고 그거 한 파우치. 파우치. 자그마한 자그마한 파우치. 자그마한 파우치. 아카 300. 300만 원 이렇게 완판. 완판인가요? 네. 완판? 완판. 그리고 이제 디올백뿐만 아니라 뭐 양주도 받았다 뭐 이런 그런 얘기도 얘기 있죠. 있었잖아요. 네네.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거보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변경 이게 논란이 있고 지금 최근에는 지금 그 일대에 저기 그린벨트도 지금 대거 해제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지금 굉장히 큰 논란이 있어 지금. 원희룡 장관이 하루 만에 백지화했던. 원희룡 장관이 백지화하고 뭐 지금 그래서 이거는 특검이나 아니면 국정조사감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거보다 더 올라가면은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기소를 안 되고 있어요. 지금 1심을 그 주범들이 권오수 회장을 비롯해서 그 공범들이 다 1심 판결이 났어요. 판결이 났는데 왜 김건희 여사는 기소조차 안 돼. 기소를 미루고 있어 검찰이. 그러니까 특검을 해야 돼 말아야 돼. 기소 특혜. 기소 특혜. 그러니까 검사들도 아는 거. 이거는 진짜로 검사들이 이거를 기소를 안 하고 불기소 무혐의 처분을 하면은 나중에 자기가 날아갈 것 같으니까 그냥 뭉개고 있는 거야 그냥. 이거는 검사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 전 정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다 봐왔기 때문에 검사들도 그냥 이거를 기소를 안 하는 거 말이 안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 외에 뭐 리투아리아 명품백 쇼핑하고 또 사진들 청와대 사진 그러니까 대통령실 사진에 혼자 찍은 사진이하고 제2부속실을 설치를 하네 마네 뭐 천공을 만났네 안 만났네 그래서 이 여사님 논란이 사실은 이게 이 개인에 대한 어떤 혐오나
혐오나 이런 거보다는 우리가 직시를 해야 될 거는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지금 굉장히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라는 거고 사적 이익을 위해서 이 개인을 위해서 권력들이 활용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은 심지어 특검법을 사상 처음으로 개인의 가족의 문제로 이거를 거부권을 행사한 역사상 처음 우리나라 대통령이 됐다. 이렇게 지금 이 모든 이 문제의 중심에는 김건희가 있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아, 길다. 진짜 무역 수지가 200입니까? 200이. 가짜 뉴스 아닙니까? 이거 제가 네. 전에 소속했던 뉴스톱에서 팩트체크 기사를 썼어요. 네. 재작년에는 197위였고요. 아. 작년 상반기에는 200위까지 내려갔습니다. 북한보다 밑에 있었어요. 그때. 이럴 수가 있나요? 예, 이게 그래서 이제 세계 10대 경제 강국인데? 이게 그 2017년에는 우리나라가 5위까지 했었거든요, 무역 수지. 그래서 뭐 제가 어느 특정 정부를 뭐 잘했다 못했다라기보다는 그리고 지금이 이제 경기가 안 좋을 때인 건 맞아요. 그런 걸 감안을 하더라도 어떻게 5위에서 네, 200위로 200위로 떨어지지? 네. 일부러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하기 힘든 거 아닙니까? 아무리 못해도. 근데 이게 이제 뭐였냐면은 네. 사실은 대중국 무역 수지가 네. 31년 수교 31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가 적자. 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 가지 이제 중국이 중간재들을 한국 거를 수입을 안 하고 이제 독자적으로 생산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일각에서는 중국 홀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치적인 부분도 영향을 끼치지 않았느냐. 다만 최근에는 지금 중국에 대한 수출이 조금 호전되고 있다.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리스크가 여기에 있는 거고 뭐 무엇보다도 작년에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57조 원 세수가 펑크났어요. 이런 유일무이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12조 원인가 펑크가 나가지고 그때도 난리가 났었어요. 계산 어떻게 하는 거냐, 어떻게 뭐. 도대체 하는 거냐, 도대체 재정 운용이 어떻게 된 거냐, 뭐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 57조 원은 앞으로 깰 수 있을까? 이걸 깰 수 있는 거는 윤석열밖에 없다. 본인을 깰 수밖에 내가 없다. 나를 갱신한다. 내가 나를 갱신한다. 그 정도로 57조 원은 역대급. 그리고 경제 성장률 작년에 1.4%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대가 될 것인가? 이게 이제 관건인데 만에 하나 올해도 1%라고 한다라면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두 해 연속 건국 이래 두 해 연속 1%대를 기록한 유일한 정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뭐 이게 병자호란이나 임진왜란 때는 그러지 않았을까요? 병자호란 임진왜란 때는 그때 경제 성장률을 측정을 못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수치가 측정된 이래로 심지어는 외환위기가 와도 마이너스를 이렇게 해도 다음에는 1%를 훨씬 높게.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도 어쨌든 그 안 좋다 얘기를 했지만은 2%대 경제 성장률을 기록을 계속 전 세계가 했었어요. 팬데믹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래서 역대급으로 이제 경제 성장률이 안 좋다라는 거고.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이렇게 앉는데 건전재정을 유지를 하면서 건전재정 좋은 거야. 건전재정을 하려면은 어느 정도는 세수가 들어와야 되는 거야. 건전재정인데 막 민생토론회만 가시면 막 50조, 100조 막 이렇게 쏘시던데. 그러니까요. 건전재정을 한다면서 세금은 다 깎아줘. 아니 그러면 세금이 지금 불경기인데 세금도 안 들어오는데 더 깎아주면 어떻게 건전재정? 그러니까 57조 원이 펑크가 나는 거죠. 법인세 깎아줘, 종부세 깎아줘, 양도세 깎아줘, 뭐 이거 뭐 온갖 주식들 뭐 보유세 뭐 다 이런 거 다 깎아준다라는 거예요 지금. 역대급 뭐 저는 깎아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눈치는 봐야지. 어느 지금 상황이 깎아줄 타이밍인지 아닌지는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펑크를 내면서 추경은 죽어도 안 한대 또. 왜냐면 야당 또 동의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방 교부금이 23조 원인가를 내려보내지 않아서 지방 경제가 거의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파탄이 날 정도로 엄청난 업적을 이루신 대통령이다. 여기에 물가까지 있는 거죠. 물가, 대파와 사과. 사과 뭐 이것까지 이제 여기까지 최근에는 무제한으로 물가를 잡겠다. 재정을 투입하겠다. 건전 재정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무책임 무정부는 무책임은 어떤 겁니까? 무책임 뭐 이태원 참사 아까 전에 제가 방송에서 얘기한 거 이걸로 징계받았다고 했는데 이태원 참사에 정치적으로 책임지고 물러난 사람 누구 기억하시는 분이 있나요? 없습니다. 저는 없어요. 근데 이게 사실관계가 틀렸다고 징계받았어. 평화방송 지금 징계받았어요. 어떻게 해 이거 어쨌든 그러면 있습니다. 누구요? 제가 모를 뿐이죠. 이렇게 비겁한가? 네. 이태원 참사 지금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거 물론 심각한... 수사를 받고 말단 직원들은 특히 이제 뭐 기소도 되고 했지만은 주요
주요 정치적 책임을 진 사람이 정치적 아무도 없다. 책임을 진 사람이 네. 없었다. 최상병 사망 사건, 뭐 네. 불행한 일이지만은 그런 일이 완벽하게 안 일어날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은폐하고 누구를 뭐 사단장을 살리려고 하고 이거 대통령실 최상병 사건 여기에서도 지금 개입 의혹 이게 있는 거죠. 무책임하고. 그다음에 이종섭 지금 이거가 지금 결정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여기에 이 문제에 지금 개입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종섭을 호주 대사로 임명을 했다가 결국은 자진 사퇴하게 만들었잖아요. 도주대사라고 불렸죠. 도주대사 런종섭으로 불렸는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종섭이 출국한 게 3월 10일이었어요. 네. 3월 10일 이전 여론조사와 이후 여론조사가 완전히 갈립니다. 이번 총선을 가는 게 그 3월 10일입니다. 이번 총선을 가는 게 3월 10일이에요. 딱 이종섭 한 달 전? 네, 한 달 전. 정확하게 대단하신 분입니다. 한 달 전에 그거를 그렇게 판을 엎은 분. 판을 엎은 분, 스스로 판을 엎은 분. 여기에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 9번 행사했습니다. 이거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박정희, 이승만, 이 박정희보다 많고 이승만 빼놓고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거부권을 2년 만에 단 2년 만에 행사하신 분이고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사실상 지지했죠. 네. 부산 엑스포 네. 87대 80으로 아니다 맞나? 아니요, 차이 많이 났죠. 네. 네, 80대 80으로 근접했다라고 막 언론 보도도 네. 나왔지만 완전히 1차에서 사상 처음으로 1차에서 끝났죠. 그리고 의대 정원도 2,000명 고집해가지고 지금 이 의료 대란이 지금 2달째 이어지고 있죠. 뭐 이런 등등등 무책임하고 거의 지금 반무정부 상태를 지금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민주당 관련된 내용 같은데 예. 어떤 겁니까? 밸런스 패치는 제가 너무 정부 얘기만 해가지고 네. 거의 지금까지 이제 국민의 멸망론을 주장하시다가 갑자기 이제 사과나무를 심으시는 거죠. 이러니까 내가 고발당하나? 아니야 나는 팩트만 얘기했어. 지금 팩트가 아닌 게 없다고 지금. 그렇습니다. 어쨌든 민주당도 뭐 그렇다고 잘한 게 있느냐. 다만 국정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는 건 정부기 때문에 제가 네. 정부에 대해서 더 많이 비판한 것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재명 대표는 내가 영장 실질심사 받겠다고 약속했어요. 본인이 그리고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네. 약속 지켰나요? 파기했죠. 다 파기했어요. 네. 그래서 체포동의안 단식하면서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를 하고 방탄당신 논란을 일으킨 장본인입니다. 지금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묻혔지만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치인이다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해졌고요.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해서 팬덤 정치, 개딸들을 동원해서 물론 동원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민주당에서 수박 논쟁, 비명 수박 학살. 논쟁은 수박 학살까지 이제 이어진. 물론 당원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민주정당이라는 거는 다양성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모든 비명이 다 사라지고 소위 말하는 수박이 사라지면은 민주당이 해피해질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다양성은 존중해줘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는 빵점 맞은 사람도 있죠 하면서 본인이 피식피식 웃는다든지 하면서 사실상 조롱을 한다든지 대선 후보급 주자로서는 적절치 않은 얘기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투표를 불과 이틀 앞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직도 누구 찍어야 될지 모를 그래서 이번 선거 나가지 말아야겠다 하는 분들에게 한 말씀 마지막으로 해주신다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자 지역구는 대체적으로 2명 아니면 3명 정도 나왔으니까 여러분이 이번 선거를 민주당 심판론이냐 운동권 심판론이냐 아니면 윤석열 정부 심판론이냐 생각해서 그냥 찍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비례정당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비례정당에 집에 온 공보물 다 읽어보셨나요? 저는 사전투표를 했는데 전부 다 읽어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특히 당선권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 게 가장 우리나라를 위해서 좋은 어떤 사람이 정치를 하면 좋을 것인가. 그래서 이번에는 너무 정당만 보지 마시고 정말로 인물을 보시고 보고. 그중에서 비례 당선권에 이 사람만은 꼭 국회로 와서 이 사람이 정치하는 걸 보고 싶다. 그 사람한테 표를 준다라면은 전쟁 같은 이 정치권에서도 미래를 향한 미래를 위한 씨앗 한두 개는 뿌려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또 정치하고 다음에 또 선거를 했을 때 조금 괜찮은 정치를 이룰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그게 이번에 총선의 의미가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오늘 파괴왕 김주인 쌤이 예언한 숫자가 과연 얼마나 들어맞는지를 갖고 김주인 쌤을 찬양하게 될지 조롱하게 될지를 결정해서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